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후의 뉴스 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1,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39명 늘어난 수치로 하루 기준 3월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경북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던 8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40대 여성이 재확진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완치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막말 파장과 부동층 움직임 등 표심의 향방을 분석하겠습니다. 전용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비록 컴퓨터 속 화면이지만 학생들은 모처럼 선생님과 친구들을 마주해 반가워하면서도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지는 등 불편함도 겪어야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한 달 넘게 미뤄졌던 개학이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평소보다 38일이 미뤄진 오늘 학생들은 첫 수업을 했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학교는 가지 않는 온라인 개학이었는데요. 오늘 개학한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껏 유례가 없는 온라인 개학인 만큼 고3과 중3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개학을 했고 다음 주인 16일엔 나머지 학년의 중고교생들과 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차례로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늦게 이달 20일에 온라인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첫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는요? 네, 당장 오늘과 내일은 학생과 교사 모두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해지기 위한 적응 기간으로 이 교과과정 수업을 진행하기보단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더 짙었습니다. 학생들은 긴 방학 끝에 화상으로나마 교사와 마주하면서 반가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도 시범적으로 고3과 중3만 우선 온라인 개학을 한 만큼 문제점들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학교가 온라인 수업 플랫폼으로 선택한 EBS의 온라인 클래스는 개학과 동시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서버 접속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들의 경우 민간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면서 서버 용량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을 기록했죠. 30명대로 줄어든 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충남과 또 대구, 경남을 뺀 12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세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다 조금씩 주춤해졌는데 지난 6일과 7일엔 하루 새 47명씩 늘었고 어젠 5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확진자 증가수가 39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가 꾸준히 달성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이 39명이 더해져 1,423명이 됐고 사망자는 204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비상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영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상호명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접촉자에 대한 검사 모두 끝낼 예정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접촉자가 117명으로 분류가 되고 네. 있고요. 그동안에 검사를 했을 때 한 절반 정도인 70명 정도가 지금 확진 판정을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더 오늘 중으로 검사를 해서 검사를 다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서울시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서 19일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단속에 나섰죠. 그런데 서울시가 술집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서요. 네, 지금 강남구 유흥업소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서초구 설해마을에 있는 일부 칵테일바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네. 최소 3명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더 확진자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용산구의 이태원 술집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3월 10일부터 네. 휴업을 강력히 권고를 해서 이미 80%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뭐 자신들은 뒷북을 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고강도의 제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주인이나 종업원, 손님 등 출입자에 있어서 이제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7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75명이 음성 판정을 일단 받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명이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아직 확진 판정을 받는지는 오늘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를 봐야겠죠. 네. 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둔화 추세로 보입니다만 하지만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소위 2차 파도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유 교수님,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젊은 층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월 초 중반에 환자가 발생하다가 0명이 됐는데 예. 그때 괜찮다 하고선 대구 경북과 신천지 폭발적인 증가세, 네. 집단 발병을 우리가 경험한 적 있죠. 실질적으로 이게 오늘 우리 39분의 확진자가 나온 거는 2, 3주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2, 3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거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말부터 약간 흐트러지는 모습, 20% 이상 이동량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2, 3주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여러 가지 피로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젊은 층은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활동을 많이 하고 네. 또 바이러스의 발열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적 파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80대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은 9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완치 후에 발열 등 다시 유증상을 보인 인원이 316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가 완치 판정 또는 격리 해제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졌고 네.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자가 격리 중에 발열, 자가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 너무 저도 안타깝고요. 하지만 그 사연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폐렴을 앓고 난 이후에 혈전 등이 다 잘 생기고 염증 물질들이 혈관 내에 떠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폐렴 완치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염증 물질이나 혈전 등이 이런 뇌졸중 등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연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고위험군의 격리 해제 완치 판정 받았던 분들이 다시 발열 등이 나타난지에 대한 2주 또는 3주간의 그런 전수조사 또는 전수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째 환자가 50일 넘게 입원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1번 환자가 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게 2월 18일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따지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른 환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1번 환자는 여전히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 방역 당국에서 설명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면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완치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구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어떤 치료비를 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신천지 환자 한 4,200명 정도가 지금 네. 확진 판정을 받고 그동안에 치료를 받았는데 보통 이제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하루 병실료가 한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200명 정도를 감안을 할 때 한 수백억 정도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 그 치료비를 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는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출입한 이만희 총회장과 그 일행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시민이 찍은 당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일에 고발을 예. 했고요.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시민이 찍은 출입하는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해당 시설은 지난 2월 24일에 긴급 행정명령으로 해당 부지에 있어서 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곳인데 이 명령에 위반해서 지금 출입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해당 행위에 있어서 감염법 예방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해당 행위를 문제 삼고 고발을 진행을 한 상황이고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관리 목적으로 자신들이 출입을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잠시 이제 나오는 화면이요. 바로 그 주민이 찍은 영상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 스트레스로 3살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습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요. 또 해당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돌봄을 운영 중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지금 이제 아이를 맡길 네.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네. 이거 긴급 돌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 1일 날 오전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요즘에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CCTV 복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폭행했던 거 외에 또 다른 네.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습 폭행을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0세부터 4세 아이를 한 20명 정도를 돌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돌봄까지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여러 부모들의 좀 걱정을 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음식과 관광업 등 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쓴 이 체크,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수 침체 수출 둔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사업자들,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타격이 너무나 강한 상황인데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신한검사의학회 먼저 전문가 보겠습니다. 3분, 연세대 의대 이형민 교수, 서울의료원 홍기호 교수, 전북의대 이재현 교수 배석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은경 본부장의 정례 브리핑 설명이 먼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23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861명, 이 중에 내국인의 비율은 92%입니다. 어제 197명이 신규로 격리 해제가 되어 현재까지 총 6,973명, 66.9%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총 39명이었습니다. 어제는 4분의 확진자께서 사망하셔서 현재까지의 총 사망자 수는 204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81.9%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9.8%는 현재 조사 및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한 39명 중에 서울이 12명이었습니다. 서울은 해외 유입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흥 주점 등을 통한 집단 발병 사례가 신규로 보고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4명이었고 이 4명은 대부분 요양병원과 관련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경기도가 10명이었고 10명 중에는 해외 유입 사례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어제 검역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된 사례는 23명이었고 국가별로는 미주 지역이 18명, 유럽이 5명이었습니다.
총 그 해외 유입 환자는 861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의 비율은 8%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소재의 주점의 리퀴드 소울과 관련하여 4월 6일 이후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평택시의 와인바와 관련하여 4월 4일 이후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제한 조치가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브리핑 전에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업종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상당히 높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명주 변호사 계속 이어가 보죠. 일단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까지는 아니어도 좀 내수 침체를 좀 높임으로써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개인 사업자들이 5월 말이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요. 납부 유예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근로자들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네. 소득공제가 되죠. 기존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전통시장에서는 40%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3월 달에 2배 이상 소득공제율을 높였는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쓴 금액의 경우 동일하게 이제 80%까지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또 기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잠시 뒤 3시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기 지역 화폐나 신용카드로 받고자 하는 도민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혼동이 일단 없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도민이면 다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인데 단 주민등록 이전을 한 그 날짜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게 3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민등록이 옮겨진 사람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이 경기도민으로 그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단키트와 더불어서 한국의 방역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전문가 지원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정책 자문관으로 초청된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전화로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재욱입니다. 예.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국가 자문관 이 명칭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한국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강재권 대사님이 어레인지 해주셔서 지금 보건부에 파견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보건부에서 보건부 장관 또 많은 질병관리본부에 해당되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매일매일 상황을 브리핑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한국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일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우즈벡 국영방송 뉴스에 매일 출연해서 자문 진행 상황을 그 현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반응 네네. 좀 체감하시는 게 있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 국영 방송에서 외국인이 자문관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좀 생소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예. 많은 부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 교민들과 또 외국인들도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공유한다고 해서 많은 소식을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요, 역학조사 방법이라든지 뭐 생활치료센터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마스크의 또 중요성도 얘기할 텐데 현재 가봤을 때 우즈베키스탄 현재 분위기, 의료 환경, 인프라는 어떻게 좀 파악했습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역량은 사실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프컷 비리조프의 대통령이 이 초기 환자가 나왔을 때부터 아주 매우 강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10,000명의 격리 시설을 신속하게 한 달 만에 거의 완공했고요. 종합병원도 4곳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에서 시설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예. 병원에서 지금 이제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임상 기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 같은 부분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한국에서 협조할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서 우즈벡 장관 또 총리와 직접 정책 협의를 매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즈벡에서는 우리 정부로부터 어떤 걸 가장 배우고 싶어 합니까? 네,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예.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 의료 인프라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소프트웨어, 즉 우리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작성한 코로나 대응 지침이나 세부적인 매뉴얼, 또 선별진료센터, 드라이브스루, 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험들의 바탕을 두고 저희도 새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런 즉각적인 대응 조치들에 대한 이런 매뉴얼과 지침들을 같이 공유하기를 굉장히 필요하고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진단 키트하고 더불어 한국의 이 방역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난 3개월간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지침과 매뉴얼을 만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지침과 매뉴얼들을 빨리 번역해서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 즉 사람이 이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경험들을 나누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역시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재욱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국가자문관으로 파견돼 있는 최재욱 교수랑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 누적 확진자 수가 42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가장 피해가 심하다는 뉴욕주에서는요, 또 하루 발생 사망자 수가 가장 또 기록을 또 넘어섰어요. 기존에서 계속 사망자 수가 네. 올라갔고 한동안 이제 500명에서 600명대 사망자가 유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 상승 곡선이 평평해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측이 안타깝게도 깨진 것이죠. 이제 어제 전일보다 779명 늘어서 모두 사망자가 6,268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던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서 3위인데 그중에서도 뉴욕의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쿠오모 주지사의 경우에는 이 사망자 수가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희생자보다 2배 이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미국 소식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뉴욕에서는요,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전례 없는 과부하에 걸리면서 물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먼저 제공하는 지침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워낙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예. 늘어나니까요.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의료진들의 호소가 이어졌고 오늘 이제 들리는 소식으로는 GM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인공호흡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인공호흡기가 지금 계속 부족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가급적이면은 물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한테 먼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으니까요. 인공호흡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유병욱 순천향대 병원 서울병원의 유병욱 교수 나와 있는데, 유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 40세 남성이 아침 9시에 응급실에 심근경색으로 실려왔다. 네. 그런데 80대 여성분이 교통사고로 대퇴골골절으로 9시 2분에 들어왔다. 근데 의료진이 한정돼 있으면 누굴 먼저 진료를 해야 될까요? 답을 내기가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케이타스라고 항북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또 받아들이고 의료진들도 그 가이드라인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도 각 주별로 약간씩 법률이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5년에 뉴욕주에서 나온 생존 확률에 대한 계산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비인간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했던 네. 뉴욕주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환자를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우선으로 할 건지 또는 생존 안전을 우선을 할 건지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이 윤리적 문제도 걸리고 희생자가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주립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라는 곳에서는요, 미국 내 예상 사망자 수를 오는 8월까지 6만 명대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정점에 이를 시점이 앞으로 사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예. 이모 투자처에서 대한민국의 환자 수는 2만 명에 달할 것이고 피크는 언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예측이 예. 비껴 나갔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과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 초기에 미국의 행정부에서 어떤 정치는 24만 명, 30명까지 사망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6만 명을 줄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6월까지 미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 수학적 계산식이 있거든요. 계산식을 했을 때 정점이 그때 올 거다 하는데 2, 3일 뒤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그런 강조의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해 11월 말에 중국 우한 지역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위험성을 이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 보고했다. 이런 미 언론의 보도, 유력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ABC 네. 방송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12월 31일에 중국이 WHO에 정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전염이 너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인데 12월 31일에 보고를 했는데 미국 정보당국은 그것보다 한 달 정도 이른 11월경에 지금 이것에 대한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유력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죠. 예. 내용에 따르면 사실 이게 무슨 팬데믹까지 번질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아시아 쪽에 미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폐렴으로 인해서 미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고요. 심지어 1월 초에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1일 정보 브리핑에도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것은 뭐 독감 정도로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안이한 대처가 미국 내 사망자나 확진자 수 급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의 해석이 그렇게 나왔고요.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 100일을 맞아서 진행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좀 했다고 그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심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향해서 중국에 너무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예. 불만을 터뜨리면서 WHO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브로요수스 사무총장이 지금
언론과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하지 마라. 네. 이런 식의 대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뭐 서로 간에 갈등을 할 상황이 아니고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도 함께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 가장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함께 섞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한 첫날 500명이 넘는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확진을 네. 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고 역학조사 역시 거의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확진자가 515명이 되었다고 예.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지금 긴급 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뭔가 외출을 자제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병욱 교수님, 좀 이제 화면에 봤듯이요. 하루 정도 빼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쿄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제가 100%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한국하고 좀 다른 의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인 의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서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중급 병원보다는 네. 전문 병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일본 사회 내에 지역 감염으로 많이 퍼지게 된다고 하면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는 경우에 우리도 한번 경험했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혼란과 많은 힘듦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도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기준이 열이 얼마 나야 되고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분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다고 하면은 예. 아마도 이 중환자실 또는 일반 병실에서의 그 병원 내 집단 감염 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 이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따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지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단 검사를 조금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달 16일에 아베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의사 진찰도 수반하지 않지 않냐, 정확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아니라 후생 노동성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이 방식을 도입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1만 2천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서 최대 2만 건까지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검사 방식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진단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확진자의 어떤 발생 추이도 어떻게 변화를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가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의 응답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유 교수님,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끔찍하게도 소름 돋게도 비슷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마이클 네.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사람이 본인이 살 곳을 널리기 위해서 나무를 베니까 거기에서 살던 박쥐들이 사람들의 그 축사로 와서 같이 돼지와 살게 되고 그 돼지로 바이러스가 넘어가는 겁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인수 공통 감염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후를 변화시키면 결국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동물이나 다른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결국 사람에게 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얘기했습니다. 오늘 유 교수님 자리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N번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텔레그램의 닉네임 이 붓다. 이 강모 씨가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18살 강모군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강군은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붓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텔레그램 N번방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사방에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조주빈 등 이른바 조주빈 등 4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 박사방의 마지막 운영진 검거만 지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박사방의 박사라고 하는 조주빈이 자신의 입으로 밝힌 공범이 지금 3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인 건데요. 지금 이기아라는 닉네임을 가진 21살 이모 일병이 지금 구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18세 강모군 붓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검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밖에도 지금 박사방 외에 N번방인 각갓이라는 닉네임도 수사 중이고 고단방을 운영했던 왓치맨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주빈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관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민 계급 이상부터 별도의 방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게임에서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종의 시민 계급과 하류층 시민 계급과 하류층 이렇게 2가지 계급으로 나눴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하류층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입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유료 회원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결제 금액이 적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민 계급은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등급을 높여가지고 별도의 방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성착취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계급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 계급을 높여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민 계급 이상부터는 시민의회라는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더 만들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 안에 보면요 계급이 2개보다 더 많은 여러 개의 계급이 있다고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한 명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신상 공개 요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청원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에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여론들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조주빈만 신상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일단은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법률상 신상 공개 예외 규정으로 미성년자라고는 아니고 사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청소년 범주 안에는 올해 만 19세 사람이 되는 사람을 제외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서 지금 일부 붓다라는 군 같은 경우는 18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상 공개 지금 범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찰청 브리핑에서는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유료 회원 수백 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자경단 주홍글 씨 운영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경단이라고 하면 예. 오히려 N번방 사건을 폭로한 곳이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성격이 일부 갖고 있기는 하지만 N번방 운영자하고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해 여성들의 영상을 다시 여기에다가 올리는 네. 2차 피해를 또 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착취물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정말 자경단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텔레그램에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 온상이 된 디스코드가 성착취 불법 촬영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우리 당국에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텔레그램과는 다르게 정말 공조를 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뭐 게임을 위해서 다중 음성 채팅을 위한 이른바 그런 지금 메신저로 사용이 됐던 것인데 네. 이런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활용을 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포토 DNA라고 해서 플랫폼에 올라온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영상물을 전부 스캔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것을 보고를 함으로써 수사 공조를 더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성범죄가 텔레그램 같은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음지로 좀 숨어드니까는요. 공식적으로 잠입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잠입 수사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N번방 수사가 예. 조금 속도가 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보이는 것은 예. 이 대학생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잠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잠입한 상태에서 계속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종의 이제 경찰로 말하면 잠입 수사를 민간에서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경찰도 잠입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잠입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네. 다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데 마약 사건이라든가 성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잠입 수사가 현재로서는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법조계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잠입 수사가 요구되냐 하면 네. 이번 텔레그램 N번방도 마찬가지지만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범을 잡기보다는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잡고 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잠입 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뿌리부터 뽑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에 섞인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조주빈의 공범들뿐 아니라 성착취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처벌이 가능한지 과거의 판례 등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소지로 인정해서 처벌한 판례가 있다죠? 네, 해당 사건은 지금 미성년자를 협박을 해서 나체 사진이나 성착취 영상물을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전과자가 될까 걱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받기만 했는데 내가 소지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일단 1심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 피고인이 군인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1심은 군사법원이었는데 강요죄는 유죄지만 음란물 소지죄는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하지만 약간 뭐 형법 개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파기환송을 했고 결국에 파기환송된 2심 법원에서 소지와 관련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영상물을 제공을 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물을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장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으로 다시 유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며칠간 또 계속해서 봤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지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유죄 판결이 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채널A 기자와 검사의 유착 의혹 논란과 관련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 보도와 관련해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를 통보했는데 이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감찰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예.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녹취록 전문을 확인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양쪽 다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감찰본부면은 감찰위원회가 있거든요. 감찰위원회에서 감찰할지 안 할지를 그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원래
그 통보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검찰총장한테 미리 문자로 보내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미리 감찰 사실을 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행위로는 적절한 절차상으로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가족들과 관련돼 있는 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는 것인데 그걸 검찰총장이 반대하는 것도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쪽 다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평론가가 지적했었던 감찰본부가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뜻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적인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추 장관 같은 경우는 감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감찰부장이 예. 규정도 있습니다.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휴가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휴가 중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업무 관련해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이 규정에 비추어 보아서도 절차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절차의 타당성,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게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관련해서 이게 진상 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찰이 이루어질 때 감찰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대검 기획조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이걸 담당을 해서 이걸 감찰에 착수할지 말지를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인권부에다가 이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인권부에서 판단하라. 근데 인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인권 침해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 대검 검사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부적절하게 기자와 뭔가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하면은 그걸 또 인권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위와 관련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사건에 관한 감찰 전 단계의 검토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영주 변호사님, 법조계의 시각에서는 어떤 좀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내부적인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된 FM적인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했다. 그리고 감찰과가 아닌 인권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뭐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당연히 법조계의 시각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건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지금부터는 최민희 전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 사회로 총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100만 원씩 특별 재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갑자기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는 이슈를 전환시키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를 한 다음에 하고 대학 그 등록금의 일부 반환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통합당이 내부에서 이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치된 의견인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 유승민 전 대표죠. 바른미래당 쪽 대표는 이 부분에 또 반대로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계층을 딱 찍어서 이게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더 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의견이 좀 네. 모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저 생각이 듭니다. 부분은 논리적 일관성을 따지면 유승민 의원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적 유권자들이 그러면 그 유승민 의원의 논리적 일관성에 반응할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저는 여기서 보는 건 이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지금 사실 지도부를 견제해야 하는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라이벌이기 네. 때문에요. 그게 반영된 걸로 보이고 저는 어제 오늘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슈 전환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과도 아주 빨리 신속하게 하고 이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아까 저 그 이슈 전환용으로 한 게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어제 이걸 발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 위원장이 그런 지금 대학생 수요를 기민하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가장 큰 불만이 등록금 다 원래대로 냈는데 온라인 수업이니까 훨씬 지금 대학으로부터 서비스는 적게 받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이용도 못하고 불만이 엄청 많아요. 당연히 돈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 이런 지금 대학원생들의 그 니드에 맞는 그런 맞춤형 그 정책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라. 오늘 아침에 사과하고 그 다음에 발표해라.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서 다른 각도 하나 짚어보자면은 맞춤형이잖아요. 지금 통합당 기준으로 볼 때 20대는 괜찮은 층입니다. 제일 안 좋은 쪽이 30대, 40대고 네.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은 되게 괜찮고 이 50대는 오히려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20대 그 세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20대에서는 이제 남녀가 갈라지는 효과들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 정부하고 여당에 대해서 좀 여성들은 강하게 지지하고 남성들은 지지가 좀 낮고 그 부분 여기를 때리면은 통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나온 공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20대 대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대충 50대 그렇죠. 안팎이니까 부모도 부모들한테도 좋은 눈길을 끈다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 20대 남성층이 통합당한테 괜찮다니까요. 지지율 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근본적인 모순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민주당이 이제 이런 재난지원금 주고 이재명 지사가 10만 원씩 경기도민에게 줬을 때 총선용 매표다 이렇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그리고 당내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야당 편드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결사적으로 70% 여기 이제 못 물러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충정 전문성은 이해를 하지만은 금고지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금고지기는 원래는 금고지기의 소임은 최소한 금고 이제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맞는 거고요. 다만 근데 정치권이 이제 좀 더 국민 정서와 요구를 받아서 둘이 타협하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의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대상으로 50만 원씩 주자 그 얘기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들, 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는 겁니다. 20대 국회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20대 국회 수명이 불과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멋진 그 타협과 어떤 정책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저게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갔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것은요. 앞서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여기에 관련해서 입학금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발언하면서 다시 이제 여당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가 또 부동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뭐 여당 입장에서 저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나 그 김종인 위원장의 저 태도는 여당 입장에서는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그리고 요새 대학생들은요 그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들이 알바해서 또 버는 경우도 또 그다음에 많기 이제 때문에 빌리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출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상태면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계약하는데 굳이 내가 다녀야 하나? 이 비싼 등록금 내고 이렇게밖에 내가 대학 서비스 못 받으면 당연히 쉬는 거 이런 생각 들죠.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제대로 그래요, 정서를 알겠습니다. 반영한 겁니다. 네, 총선 6일 앞두고 막말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관측이 많습니다. 경기 부천병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어제 TV 토론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에서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예, 이거 지금 취재를 해봤는데 재밌었죠. 이 김종인 대표 그 위원장이 그 충청도 유세 도중에 예. 제 첫 일보를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해당 방송사가 문제의 발언을 방송하기 한 몇 시간 전에 녹취록을 먼저 그 해당 당사자들 당에다가 줍니다. 그 녹취록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문제의 발언이 이건 문제되겠다고 해서 바로 그 밑에 보좌진이 김종인 대표한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 듣자마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봐라 한 번 묻더니 그 이런 발언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관계 이전에 김파명진 후보 말 중에 입에 담으로서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뭐 그건 말할 수는 없지만 세 글자 이제 아실 텐데 국민들이 다 이 세 글자 두 번을 얘기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김종인 원인장이 지체 없이 이건 어쩔 수 없다. 즉각 근데-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갔냐면 방송 시간이 몇 시냐. 해당 발언이 화면에 뜨는 시각이 몇 시냐. 6시 반이다. 그러면은 지금 3시간 사이니까 이 사이 바로 저 한두 시간 안에 즉각 조치를 하라. 이게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네. 어떻게 조치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 어떻게 공천합니까? 지난해 그 세월호 유가족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서 당에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버젓이 막말하는 사람 징계 공천 안 주겠다 해놓고 이런 사람 주고 또 민경욱 후보도 막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공천 다시 뒤집기 해서 주고 이런 공천 자체에 1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발언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너무 정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 본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내가 유리하냐, 우리 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꾸 이런 식의 사고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 이런 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정보가 맞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명진 후보가 이걸 말하면 우리 당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건을 볼 때 그렇죠. 그런 이거에 사고를 대해서 계속 하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좀 됐다. 말씀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리해졌다라는 말하자면 세월호에 대한 그분들은 정치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죠.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좀 빨리 떨쳐버려야 될 거라고 좀 조언을 하고 싶고요. 뭐 네.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럼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선거에 비해서 이번 선거가 실은 막말이라든지 이런 사건하고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딱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작은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심을 하는 것들이 보이고 아까 이제 뭐 그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민주당이건 통합당이건 좀 평소에 이제 말이 센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요즘 보면은 언론에도 안 나오거든요. 네. 조용히 선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참 뭐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황교안 후보 종로 쪽 후보죠. 또 대표이기도 하고 대국민 사과 요구를 했는데요. 뭐 사과하거나 말거나 요구는 뭐 해야죠. 그 정도도 될까 싶은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상은 동의합니다. 막말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 동의하는데 막말이 적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발 막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차명진 후보의 이 막말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적 요인이 작용해서 막말을 해도 막말이 일부는 코로나로 묻히고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일부는 이게 이상하게 여론지형상 묻히고 있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한마디만 봅니다. 딱 하면 예.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표현 중에 지난 4년 전 표현 때도 똑같은 표현 중에 있었는데 뭐냐면 이 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당에 와서 이 당의 행태를 보니 아니 그 당에 갔으면 그 당 이름을 불러야 이 당 저 당이 뭡니까? 도대체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느낌이 저거 바꿔줘야 돼요. 근데 통합당에 왔으면 아니, 근데 옛날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하나 더. 오늘 화제가 된 것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과가 아니라 옆에 있던 저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뒷짐지고 목례한 겁니다. 지금 유튜브 네티즌들이 저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당은 사과를 했어요. 지도부는. 근데 차명진 후보 당사자는
이게 왜 막말이냐 하고 있다는 이게요, 겁니다. 재밌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 당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권위적인 면모도 있지만 그분은 자기를 삼자로 포지셔닝하는 이제 독특한 게 그게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일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략적인 이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권위도 있지만 권위와 그분은 이제 삼자적인 그분 생각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윤태곤식 시각이 있고 박지원 시각이 있고 윤 실장님의 분석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분한테 얘기가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착각이죠. 들어볼게요. 그다음에는 그분을 모셔온 그 민주당 상황이 참 이상하네. 차명진 위원장 차명진 후보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그러고 이제 강성 지지층 중에서는 뭐 할 말 한 거지 말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뭐 이러다가 네. 우리 지지층 뭐 다 죽이냐. 4년 전에도 이 정도 수위의 말은 아니었지만은 비슷한 논란은 민주당에도 있었어요. 4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 강한 사람, 강성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프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 말은 저는 아니, 제가 정치사상 세월호 참사의 가족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는 건 저는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레임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의 문제와 이 중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보통 말 센 사람들도 지금 조용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길 것 같고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것이고,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말도 못하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강성지층 봐야 된다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무juk 거예요. 갖고 정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한 건 맞지만 민주당에서 그런 일은 많았죠. 과거에 미국 여성 국무장관은 뭐 성폭행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분도 휴보 아니었던. 2012년 전에 말 잘하시. 아니야, 이렇게 여러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두 분 여러분이 우르르하면 시청자분 들을 때는 웅밖에 안 들려요. 조용하시죠. 말 잘하셨어요. 네네네. 2012년에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네네. 거의 모든 언론이 그 얘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것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 심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그 입에 담지를 못. 지금 이 말씀은 입에 담잖아요. 그죠? 2012년에.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말도요. 제가 약간 순화한 거. 사실 그 표현은 더 심한 표현을 썼어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집에 못 담는 얘기였습니다. 그 그런데 이 지금 나온 말은 저는 그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더 심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죠. 그 2012년에 그 과거 발언 뒤집어서 나온 거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민주통합당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반말만이 아니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공천 문제나 여러 가지가 겹쳤죠. 지금은 공천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발언의 주체인 차명진 후보 총선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힌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30대 40대 이야기 또 장애인 관련되는 이야기했었던 김대호 후보도 재심 청구 의사 내용 증명 전달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이게 후보가요. 당원 당규상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선관위가 지역 선관위별로 판단을 할 겁니다. 아직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당원 당규상 또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투표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또 각적 선대위 찾아다니면 격려 방문하잖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검찰개혁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을 좀 해야 되는 또 핵심 주체잖아요. 공수처 관련되는 걸 좀 강조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야가 공약을 막 내놓고 경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10대 공약 내놓은 게 별로 그 이슈가 아닙니다. 안 들어오죠. 그 밑에 흐르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공수처 설치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소야대가 된다면 공수처 제대로 구성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대 야소가 되면 공수처 제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각 당의 정체성에 맞는 포인트에 대해서 사실 물밑에서 각 후보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상황 보면은 뭐 이런 일당 뺏길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뭐 개헌 저지선을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 오늘부터 조사 여론조사는 공표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그것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6일 동안 유권자들이 표심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 핵심적인 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게 지금도 이어졌지만 이게 막말이라든가 이런 오만한 행태가 벌어지는 거 가장 민감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형 폭로 사건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검찰발 무슨 어떤 수사 상황들이 공표가 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대개는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올해 선거에서는 북풍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또 북풍 소재도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부분은 북풍이 역북풍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이 바로 지방선거 전날 열리면서 오히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여당 지지층이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측면이 있죠. 북풍이 아니고 일을 잘해서 국민이 아니, 잘 그게 평가한 어쨌든 거죠. 북한과 관련된 요소이기 일반적으로 때문에 북한 그게 지금 북풍이라는 거를요. 어쨌든 그 보수한테는 유리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 햇볕 정책과 네. 관련돼서 될 수 있죠. 네. 네. 뭐 포지티브하고 좋은 건 별거 없을 겁니다. 네. 그 좋은 게 있으면은 여든 야든 빨리 썼지. 그걸 무슨 아껴놨다가 뒤에 두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잘못하는 거죠. 뭐 막말, 실수, 뭐 내분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이미 표심을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막말이라든가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아주 정말 뭐 메가톤급으로 뭐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미 대부분은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그때도 한번 윤 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야당을 심판할 분들은 예. 여당 찍는 거고 여당 정부를 심판할 분들은 야당 찍는 아마 예, 박시영 같아요. 대표가 말했던 뭐 네. 대형 폭로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6일 전인데 대형 폭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정치적인 환경인가요? 그건 뭐 모르죠. 사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모릅니다. 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있는데 실제로 뭐 그게 폭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가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의 풍향계입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 민심이 어떻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깜깜이 선거에 이 규제하는 거, 선거일 6일 전에 공표가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정확한 내용이 조사 결과 공표되면 오히려 선거 표심에 이상하게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데 오히려 깜깜이 선거에 이상한 여론조사가 막 횡행해요. 그리고 카톡으로 이제 항상 돌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공표용 조사는 다 관리감독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정확도가 좀 저는 높아져야죠. 그건 중요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됐잖아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게 파묻히지 않은 이슈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신천지 관련, 또 하나가 N번방 관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혹은 하나의 어떤 폭로가 터진다. 근데 네. 팩트가 있어야 되죠. 그게 터진다면 영향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해요. 왜 집권 여당 대표가 뭐 주말에 뭔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우려가 되니까 했겠죠. 아니, 마치 뭔가 정말 터지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권당 대표가 왜 2016년에 그 탄핵 이루어지기 전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군부가 쿠데타적인 무엇인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그때 폭로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언론에 정말 문매를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문건이 발견됐죠. 네. 그렇든 결국은 알겠습니다. 뭐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주말에 네, 뭔가 네. 뭐 나올 터진다는 수도 게 있다.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최민희 전 의원의 분석대로 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안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여당한테 좀 답답한 면이 이런 거 느끼는 분들이 꽤 좀 있을 텐데 항상 왜 자신들이 여전히 좀 약자라든지 뭔가 핍박받고 공격당할 수 있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총선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집권 3년 차에 들어왔고 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정말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 여당 주변에서 이제 미투 사건이 많이 나니까 그 무슨 진보 농객 뭐 유명한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를 향한 공작이다. 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게 공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 왜 이해를 할 수가 갑자기 없어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공작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재 권부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왜냐하면 또 계속 그러네요. 정권은 지금 세 번이나 정당이 아니요, 공작을 안 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작을 안 하나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됐는데 앞서 진행된 관심 지역 막판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 주목하는 곳인 것 같아요. 강남 갑 판세. 네. 어떻습니까? 지금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미래통합당의 태고민 후보가 민주당의 김성원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갑니다. 근데 이 조사가
유선 집 전화가 이제 40%, 40%가 그게 제일 반영이 돼 있는데 네. 유선 전화 비중이 저 정도로 많은 것은 서울에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정도까지 격차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태구민 후보가 지금 조사 결과는 한 발 앞서간다. 그러니까 보수의 벽이 여전히 두텁다. 이런 것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유선 무선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동작을 나경원 이수진 굉장히 화제의 선거구에서는 그 저 뭐냐 유무선 유선을 10%로 한 경우에는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훨씬 앞서고 유선을 30%만 20%포인트만 올렸더니 나경원 후보가 또 뒤집고 1위가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마 그 사이에 뭔가 진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번에 정보가 돼야 됩니다. 선거 결과를 예. 보고요. 다들 아마 좀 조정을 할 것 조정해야 같아요. 됩니다. 이거 조정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보면 3파전 3명이 그 경합하는 지역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그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인천 연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이제 송도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죠. 민경욱 후보가 통합당 후보인데 39%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일영 민주당 후보가 36.7이 나오고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18.5가 나왔는데 과거 조사, 최근 1, 2주 전의 조사에 비해서는 정일영 후보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1, 2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 경우는 여기도 유선 집전화 40% 비중이 되게 높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40%예요.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저 지역은 이제 당 차원의 혹은 후보 차원의 단일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유권자가 전략적 투표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정일영 후보 쪽에서는 사표 심리를 선거 전략으로 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저기도 예측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얘기 들으면 되게 섭섭한 좀 얘기. 이게 전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또 이런 가운데 또 뭐 전남 목포 3파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예. 흥미로운 지역이죠. 박지원 의원이 이제 민생당 후보로 나와서 34.6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42.7로 앞서 있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11.6%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 조사를 보면 박지원 후보가 20%에서 30%로 조금 뛰었어요. 네. 그래서 김원희 후보와 박지원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조사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 지역도 끝까지 좀 가봐야 여기서 결과를 저는 알 한 것 가지 포인트가 유선이 16.6%밖에 그렇죠. 안 되는데 요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 목포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고 보는 거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좀 지명도가 있는 박지원 후보에게 또 약간 더 어떤 편차가 갈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표집이 덜 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박시영 대표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좀 앞서서 인천 연수리라든지요. 네. 이쪽 지역은 그 집전화 비율이 40%였잖아요. 좀 많습니다. 여기는 대략 이제 목포는 16%예요. 네. 목포 어떻습니까? 같은 데는 뭐 한 30% 정도 조금 집전화를 높일 필요가 있죠. 반영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수도권은 한 만약에 20%가 집전화 적절해 목포의 집전화 부분을 높였으면 이 세 분 후보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지원 후보가 좀 유리하죠. 올라가죠.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스마트폰, 핸드폰에서 키패드를 열어서 번호를 막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ARS가 오면. 근데 그렇게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르신들 같은 게 조금 지금 사용하기 어려워해요. 핸드폰 집전화 디바이드가 제일 심각한 세대가 70, 80대입니다. 70, 80대 어르신 굉장히 요즘 건강이 좋으신데 이분이 지금 전국적으로요 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우리 인구 10%가 넘어요.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표집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게 만약에 이번에 저 여론조사와 실제가 좀 다른 경우들에서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여론조사 추이가 네. 좀 이상한 게 네. 윤소아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되게 정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면 민주당으로 갈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민주당으로 간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다.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6대4 정도로 박지원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네. 이 목포뿐만 아니라 재밌게 보는 게 이제 민생당의 전반적인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흐름으로 밀리고 있죠.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정말 백전노장의 온갖 선거에 대한 기술들, 장기술, 큰 기술들에 능한 분들인데 네. 정동영 후보가 제일 빨리 며칠 전부터 그 절만해요. 횡단보도에서 지금 절하고 네. 있고 천정배 후보 다시 절했거든요. 보통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절하는 후보들은 선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분들은 약간 다르다. 정동영 후보도 과거에 정말 안 좋았을 때 무소속으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때 제 선거 슬로건이 기억나는 게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번에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큰 흐름에 부딪혀 있는데 그분들이
막 온갖 기술들을 이제 쓰기 시작한다. 네, 막판에.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흥미로운 올드보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선, 4선 정도면 또 모르는데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이 올드보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떨어지는데 나는 된다. 아마 이런 심리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 민생당의 이미지 자체가 참신한 신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호남에서는. 근데 서수가 높으신 분들은요 올드보이라고 그러면 나 여전히 젊어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80이 넘었는데 그렇죠. 위원장으로 네, 나오시잖아요. 이게 70대들은 젊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럼요. 그 연령은 뭐 제약이 없잖아요. 예. 충청 지역 관심 선거구도 좀 살펴볼까요? 충남 공주부여 청양 이쪽 지역 먼저 네, 보면요. 이 지역에서는 예. 박수현 민주당 후보하고 정진석 통합당 후보하고 1대1 대결인데 물론 무소속 후보도 있습니다. 네. 김근태 후보라고 있는데 두 후보 간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우리 조사에서도 지금 인용된 박수현 후보가 43.8, 정진석 후보가 37.6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수현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대개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박수현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가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집 전화가 40%예요. 뭐 이 지역은 그럴 수 여긴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왜냐하면 도농 복합 지역이나 농촌 인구의 프로테이지가 많으면 사실 50%까지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권자의 분포에 따라 다른 거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유선 20%였다는 거 제가 좀 다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유선 그 박수현, 정진석 후보 지역구는요 유선 2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후보가 조금 더 앞으로 추격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도 지금 40%인데 이 정도 나왔다면 정진석 후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20%라면은 정진석 후보한테 지금 숨은 보수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지역은 이제 공주 표심이 누구로 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유선 전화 비율에 따라서 한번 보시고요 낮은 것과 높은 것 보시고요 투표 결과 실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부분에 유의미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유의미한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근데 요즘 국민 여러분이 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셨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면요. 야 응답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야 유선 몇 프로 무선 마음에 안 드는 다들 여기 표본오차까지 이제 완전히 다 꿰고 계세요. 아니 그리고 후보들이 정말. 자기 유리한 것만 막 핸드폰으로 뿌리잖아요. 카톡으로 뿌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에서 충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 지역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지역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사이죠. 그다음에 이제 박덕흠 재선 의원입니다. 통합당에 두 분이 맞붙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44.2 곽상원, 박덕흠 45.3으로 박빙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또 박덕흠 후보가 좀 앞서 있는 조사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조사도 제법 나오고 있어요. 이 경우 이제 여기가 그러네요. 이 경우가 40%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곽상원 후보가 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표가 많이 이제 좀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곽상원 후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선거는 정말 선거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신인이지 않습니까? 이 4개 군의 조직을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이렇게 팽팽하게 이 노무현 후광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은옥천 영동 괴산은 원래 이제 유경수 여사의 고향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알려진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되게 그런 용한 것 분위기가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위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겠죠. 그런 게 로열 통하고 패밀리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로열 네. 패밀리에 대한 그 친근한 느낌 이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이 재력가예요. 국회의원 전체 중에 한 3위 이런 정도 기록할 정도로. 예, 좀 내려서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출마한 부산 남을 선거구입니다. 이 지역도 정말 박빙 결과가 나왔네요.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5.5, 그다음에 이현주 통합당 후보가 45.5. 공교롭게 수치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박재호 후보가 좀 리드하는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현주 후보는 저 동네로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이제 그 낯설음 효과가 약간 사라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후보 따라가는 거 같아요. 여기는 유선 비율이 20%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현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치고 올라가는 추세와 또 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저도 이 지역은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중앙에서 관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중앙 언론이 다 하는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박재호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상 격차가 좀 좁혀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건 그렇게 봐요. 샤이표가 대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야당에게 좀 우호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당 20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이현주 의원의 과거 이력 때문에 이현주 샤이표가 좀 있었지 않나. 그게 다 드러나는 과정에 그래요,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쪽 지역은요, 제가 유선 비율을 20%대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20.8%였고요. 참고로 뭐 박재호 후보는 여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의 프리미엄도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여야 현역 의원, 여야 현역 4선이 맞대결한 곳이죠. 대구 수성갑.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38.8, 민주당이죠. 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54.6으로 이 조사에서는 상당히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내에서 경합이 이루어진 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 조사에서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김부겸 후보는 이제 대권 후보를 선언했는데 사실 대구 같은 데는 샤이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만약에 5%포인트 차이로 김부겸 후보가 바짝 붙어 있다 이러면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는 그러니까 대권 출마 선언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날 했어요. 저는 김부겸 후보가 뭔가 기술 내지는 카드 한 장을 갖고 있을 걸로 봐요. 이 힘든 선거, 대구 선거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어떨 때 이거 꺼내고 아까 제가 민생당 의원들이 갑자기 절하기 시작했다. 그거하고 약간 다르겠지만은 뭔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이 조사는요. 사실이죠. ARS 유무선 ARS 조사예요. 그리고 유선이 40%나 되는. 저도 약간 이상한데 리얼미터가 이제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유명한 업체인데 이렇게 유선을 40%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리얼미터 하면 국민들에게 각 있는 게 매주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유명한데 그 경우에 이렇게 유선을 40%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사실 유선을 많이 하는지 지역마다 모르겠네. 조금씩 다르게 보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개는 조사 기관이 유무선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발주하는 언론사들이 대개는 그렇군요. 근데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이 강원 강릉 판세 주목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이 제일 재밌었죠.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당사자는 피말리겠지만 네 분이 그전 조사를 해보면 거의 엇비슷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강 2중으로 바뀌었어요. 권성동 무소속 후보가 32.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30.8 1, 2를 기록하고 있고 오차범위 내에서 한 발 떨어져서 홍윤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14.9, 최명희 무소속 후보가 12.1로 원래 네 분이 엇비슷했다가 2강 2중으로 좀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어 이번 총선에서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죠. 비례정당 지지율인데요. 가장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25.0에서 27.8로 2.8%포인트 올랐고요. 더불어시민당도 21.7에서 24.2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14.4에서 12.3으로 2.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정의당은 8.5에서 8.1 비슷했고요. 국민의당도 4.7에서 5.4으로 소폭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정당들이 보면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조금씩 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왜냐하면요. 이게 그 양 당의 위성 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정당들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층이 줄어드니까. 무당층도 줄어들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더불어시민당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오른 2.5%는 열린민주당에서 거의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에서 오른 그 2%, 2.8% 정도는 무당층이 줄면서 무당층에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무당층은 상당수가 샤이 보수층이거든요. 보수층한테 실망해서 무당층으로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무당층에서는요. 그 무당층의 그럼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느 방향으로 좀? 근데 무당층이 다 투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일수록 투표 참여율은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정치 무관심층도 있기 때문에. 막말 효과가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말에 실망해서 통합당 지지자가 민주당 찍고 이런 건 잘 없고요. 투표할까 말까라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죠. 가면은 통합당 찍어줄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마 통합당에서 아마 수도권 예상 의석수를 조금 수정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근데 이게 없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중도층, 그다음에 정치의 저관여층들은
대세 편성 효과가 있어요. 한쪽이 큰 흐름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판에 이쪽이 흐름이 형성이 됐다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예. 지켜봐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4년 사이에 218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3040 세대는 11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좀 앞서서 강찬호 의원 뭐 80대 연령 70대 얘기 하고 했었는데 80대가요. 이 부분은 좀 네. 짧게 한 30초씩만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50대가 균형추인데 50대를 장악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0대는 70대 이상과 60대 약간 분리할 필요가 있다. 60대는 중요한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통합당이 민주당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대는 남녀 간의 차이가 크다. 남자는 엇비슷하고요. 여성에서는 한 4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태곤 실장. 이 보도를 한 이 기자들한테 조언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50대, 60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60대 초반하고 50대 중반하고 묶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바꾸는 게 좀 더 정확해질 겁니다. 이 코호트 효과라고 하는데 동세대 효과인 거죠. 60대 초반은 말하자면은 그 86 세대에 사실은 이제 속하는 거거든요. 86이 시작되었죠,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네. 70대 초반하고 60대 중후반은 거의 이제 같이 보는 게 맞고요. 70대라고 해도 옛날 70대 개념이 아니니까 이것도 이번 선거를 끝나면은 좀 전문가들이나 각 당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결국 제가 이게 사실 지금 되게 연령 구획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하는데요. 이 60대 이상이 지금 1,2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70대부터만 쳐도 5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건강이 다 좋으시기 때문에 70, 80대도 왕성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연령 구획층을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으로 저는 아마 나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부산, 경남의 민주당의 약진의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뭐 60대, 70대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은 40대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느냐에 따라 이게 갈릴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